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소속 4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경대학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경대학에는 4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대주제하에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심포지움을 했었는데요. 크게는 이제 국가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인권,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올해는 이제 주제를 좀 바꾸어서 서울이나 이제 부산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이제 통계와 선거, 통계와 주식이란 2개의 큰 주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개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제 하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통계로 본 선거로 발표를 해주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통계로 본 선거에 이제 토론으로요. 이제 신재혁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대학원생을 초대를 했는데요. 심연우 고려대 행정학과 대학원생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가 통계로 본 선거인데요. 발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5분 내외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울 전문위원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정한울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통계로 본 선거인데요. 주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 데이터로 이번 4.7 보궐선거의 어떤 그 결과와 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좀 지금 최근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 이런 통계 데이터가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어떤 키워드로 뽑았을 때 계속 이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다루고 있는 양들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절반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지금 딜레마인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영향력이 커지는 데서 오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받지 못하는 점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커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 최근에는 뭐 많이 이번 선거에서도 보겠지만 정당들 간에 어떤 후보를 선출한다든지 혹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도구로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여론조사가 대체를 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게 그 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정치 과정을 어떤 조사 방법에 위임하는 그런 어떤 외주 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의 위기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냐,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여론조사 문제,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뭐 어떤 선관위나 이런 데서 다루는 문제는 주로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 정확한 거냐, 어떻게 하면 정확성을 높일 거냐, 뭐 이런 이쪽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모든 관심을 맞춰왔고요. 그래서 막 가구 전화 조사를 하다가 이제 대표성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RDD 방법도 이제 채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안심번호제 뭐 이런 걸 도입하면서 주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여론조사 방법의 어떤 혁신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방법상의 이제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해석하고 분석해서 알리는 이 과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사실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거든요. 오차를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정밀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차범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금 언론 보도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아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작년 지지율인데 사실은 요 시기 지지율 변동이 사실은 1, 2%다 오차범위 내 거거든요. 이게 갤럽 조사고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다 오차범위 내 결과들인데 이 2주차, 3주차 때 이 1%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신문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2주차 때는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이게 44%대인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결과는 45%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 사실은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여론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건 2주차 때는 최저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반등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보도 양태는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여론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크게 이 조사 보도 때문에 굉장히 좀 난센스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뭐냐면 1월 달에 언론 보도에 이제 부산에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해석을 달기를 그게 가덕도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여권에서는 그 힘을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가덕도 공약을 이제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려가서 막 해저 터널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저 여론 보도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저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전국 한 1,500명, 1,000명, 1,500명, 1,000명 조사였고요. 부울경 지역의 샘플이 152명 있었던 조사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부산 지역만 뽑아내면 사실은 100명이 안 되는 데이터거든요. 그럼 100명이 안 되면 사실은 100명일 때 오차 한계, 소위 말해서 95% 신뢰 수준에 이제 변동할 수 있는 그 오차의 한계가 100명일 때 9.8%입니다. 저 수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결과인데 이때 한 7, 8% 차이 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가덕도 이슈가 먹히면서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라는 보도가 광범하게 나오면서 대통령도 부산을 쫓아가고 야당의 그 비대위원장도 부산에 내려가서 막 그 공약 경쟁을 하는. 근데 실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이제 3월 말쯤에 부산 시민들 800명, 이때는 이제 800명 정도 하면 이제 오차 범위가 3% 정도로 줄죠. 3.5%. 당신들 그 투표할 때 뭐가 가장 영향을 미쳤냐 물어봤을 때 사실은 가덕도 이 14%에 불과했던 거죠. 나머지는 뭐 지역 경제, 뭐 부동산, LH.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실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저런 과도한 해석이 불가능한 결과를 과감하게 언론사가 이제 클릭 장사를 하기 위해서 때리면서 사실은 정치권 전체가 놀아났던, 대한민국 전체가 놀아났던 저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크게 지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샤이 보수, 그러니까 뭐 미국인 샤이 트럼프, 뭐 이제 뭐 영국은 샤이 토리 뭐 그런 개념 따와서 우리 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선거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했죠. 샤이 보수가 있다. 근데 뭐 선거 결과는 뭐 굉장히 큰 압도적인 한차로 이제 나섰던 거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반대로 여당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여당 쪽
속에서 나온 게 사회 진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사회 진보가 있다는 건 대등하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대등한 조건에서는 네거티브 공격을 막 하면서 자기 진영을 결집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 막판에 막 내국동 이슈나 막 이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게 된 데에는 특히 이제 그 여당 내에서 사회 진보가 있고 지금 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지층만 결집하면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내국동 이슈에 집중했던,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반성하고 뭔가 혁신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내국동 이슈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게 오히려 표차를 벌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런 게 어떤 그런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론조사가 지금 잘못 쓰이고 있고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그 아까 분석과 해석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매주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론에 대한 정보나 이런 보도량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시민 여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 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정말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정보량의 증가에 맞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매주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여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에 집중이 되고, 사실은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좀 비유적 표현으로 민심이 전체 국민의 어떤 여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런 어떤 여론의 구조 변동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매주 그런 게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 범위도 고려하지 않고 0.2%가 올랐다, 1%가 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큰 방향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큰 시야를 놓치게 되고, 매주 이것 때문에 그랬다, 저 때문에 그랬다, 단기적인 어떤 관심. 그래서 이번 선거도 끝나고 나서 당장 여권 내에서 크게 이제 여당으로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4년간의 어떤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런 어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 때문에 졌다, LH 때문에 졌다, 이런 싸움들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당의 어떤 발전, 나아가서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 노력이, 개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선거 결과는 이미 사실 선거 결과도 뭐 끝나고 이제 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여론 결과를 이제 소개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고요. 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세대별로 보면 왼쪽 그림이 저번 1년 전,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전국에서 이제 세대별로 이제 양당 지지한 건데, 20대에서 30대는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50대에서도 민주당이 우위였었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만 국민의힘이 앞섰던 게 불과 1년 전 결과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물론 이번 선거는 서울이긴 합니다만 20, 30대에서 뒤집어지고 40대도 이렇게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반반 변했고, 50대, 60대 모두 이제 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러니까 전 지역 세대에서 40대만 지금 이제 뭔가 여야 균형이 맞은 상태고, 모든 세대에서 지금 다 뒤집어진. 근데 40대조차도 사실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40대에서도 엄청 큰 이탈, 지지자들의 교체가 있었던 선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고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이 됐냐 안 됐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를 좀 넓혀서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한, 지금 이 그림은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 변동인데요. 이 과정에서의 여론 변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앞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 운동 과정만 놓고 보면 사실은
2월 초, 3월 초까지만 해도 양 후보가 1대1 대결에서는 사실은 균형 상태였고요.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고요. 균형이. 근데 무너진 게 이제 3월 첫째 주하고 단일화 직전 시점에 이렇게 확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더 늘어나는 이제 이런 거고 결국은 여론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 시기인데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이슈로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LH 사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사태 이게 생기면서 확 무너졌고 문제는 이때 변동과 선거 전 변동과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1단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시기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변동을 2단계 그래서 1단계에 누가 변했고 왜 변했고 2단계에 누가 변했고 왜 변했고를 같이 보면 아까 부동산이냐 LH냐 뭐 조국이냐 이런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언제 이탈했냐 보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건 사실은 총선 이후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심판론이 이제 정부를 밀어주자는 안정론을 이제 뒤집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역시 이제 뭐 후보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만 해도 여야가 이제 균형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와 그 단일화 직전 이 사이에 이제 심판론이 확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대등했던 경쟁이 야당 쪽으로 쏠리는 과정은 사실은 요 시기에 있었던 거고 그 이전에 사실은 이번 선거 이전까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과정은 여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구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여당 우위의 구도가 이미 무너지면서 균형 상태로 온 게 1단계의 변화고 이때 가장 많이 변한 세력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 이 시기에 총선 끝나고 선거 시작하기 직전에 중도층이 이탈을 하면서 여야가 균형이 맞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 시기에 이렇게 확 벌어진 과정에서는 2단계의 변화는 기존의 여당을 지지하던 지지층 중의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균형추가 확 여당으로 쏠리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 때 중도층에서 이제 부정평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중도나 보수는 이미 빠져 있었던 거고 이 선거 과정에서는 진보층의 이탈이 집중되면서 확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히면 단기 이슈가 아닌 좀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가 이제 보이고 이제 그렇게 놓고 이번 선거를 평가를 해야 좀 온전한 의미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2016년도 촛불과 2017년도 이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됐던 여당 우위의 정치 구도 그게 이번 과정에서 해체된 선거였다. 근데 그 탄핵 정치연합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중도층을 강조를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콘크리트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런 진단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넘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층과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 그런 연합 차원에서 보수가 우위라는 거지 보수층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도가 당시에는 보수랑 연합하고 진보가 고립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인 구도가 이제 보수 우위 구도였는데 2016년도 17년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가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보수 진보와 연합을 하고 특히 저번 촛불은 굉장히 이제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층의 일부조차도 이제 떨어져 나와서 민주당 지지로까지 돌아서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의 선거 과정은 이게 이제 그 16년도, 17년도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인데 빨간 게 이제 새누리당 이제 보수 정당 지지율인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위였었는데 탄핵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 분석을 위해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시기에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그룹을 이제 잔류 보수, 뭐 리메이닝 컨저버티브 해갖고 저는 RC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 이만큼 이제 떨어져 나갔던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이탈 보수, 이제 스윙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그룹이 얼마나 이질적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수층이 얼마만큼 이제 복원될 거냐, 이게 갈라지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파란색 민주당 지지층도 예전부터 계속 지지하던 걸 이제 올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부르고, 이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 거의 20%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뉴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거죠. 이 두 그룹들이 서로 얼마나 동질적이고 이기적인 거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끝일 거냐, 이제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 구도를 분석할 때는 보수층에서는 기존의 보수였다가 지금도 보수당을 지지하는 잔류그룹, 그리고 기권이나 상대당 지지로 이제 그 전향을 한 이런 어떤 이탈층, 이 두 그룹들이 특히 이제 떨어져 나갔던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복원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계속 지지하던, 자기를 지지해줬던 올드 민주당 지지층과 이 시기에 이제 확 늘어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과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무당파였다가 들어온 이 뉴 민주당 지지층,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민주당 우위의 구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의 연합이 잘 유지가 되면 민주당 우위의 구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 떨어져 나갔던 보수층이 많이 되돌아올수록 여야 균형으로 이제 가는 이제 이런 구도였는데, 지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과정은 이 두 그룹이 계속 붙어 잘 연합을 유지를 했던 거고, 떠나갔던 그룹이 일부 들어오기는 했죠. 한 10%대까지 떨어졌던 게 한 2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복원되긴 했지만, 저번 총선 때까지는 떠나갔던 보수층의 한 30%, 한 3분의 1가량이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 여당 우위의 정치 구도가 2020년 총선까지는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체된 게 이제 이번 선거였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거는 학술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과정에서 아까 탄핵 정치 연합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방선거도 완전히 압승이었고요. 이제 총선 때도 완전 180석의 압승을 거뒀잖아요, 여당이. 근데 재밌는 건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승리를 하면 야당도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유지가 이제 편승 효과 이런 게 생기는데, 이번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하여간 선거를 대승하고 나면 다음 날부터 지지율이 떨어져요. 왜였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기 사인이 지방선거 끝나고 왔었던 건데 급락을 한번 했었고, 간신히 이제 여야 균형을 맞췄었던 건데, 사실은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총선 때 이제 큰 압승을 거뒀었죠. 근데 그 이후 과정이 이때 이 교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왜 우리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근데 승리에게 좀 도취하다 보니까 이 여론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맨날 그 단기적인 매주의 여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큰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게 결국 총선 끝나고 나서도 그게 이제 반복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승리의 어떤 요인들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과정.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하는 게 저는 여론조사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요 총선 끝나고 바로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 시사인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180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선거 끝난 바로 다음에 그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뽑은 결과지만 180석이 과도하다는 게 55%가 넘었던 거죠. 이게 선거 제도의 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의석이 이제 갔던 건데 저 의석을 가지고 또 이전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핵심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국민들은 선거 문제 정부 여당이 어떤 국정을 운영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정대 개혁의 기조에서 보면 70%가 안정적으로 해라 이런 여론이었고 개혁을 우선하라는 건 사실 26%였는데 아시다시피 선거 끝나자마자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제 그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정국이 연출이 됐고, 그러니까 저 180석을 준 민심의 여론의 속마음, 이거는 그 180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나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게 민심의 이제 그 대다수의 요구였는데 사실은 그거에 역행하는 과정으로 갔던 거죠. 이 의미를 보지 못했던 게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진 바탕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윤 총장 사태나 조국 장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주요한 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검찰 개혁 안정 이 이슈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탄핵 구도를 보는 이제 두 가지 축에서 하나는 올드 민주와 뉴 민주, 그리고 잔류하는 보수와 이탈한 보수 이 두 그룹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선거 그 탄핵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핵이나 복지 성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새로운 그룹이 이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이제 동화됐는데, 이 두 그룹이 지금 갈라지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적폐청산이냐 통합이냐라고 할 때 올드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적폐청산 이게 우선인 거고요. 새로운 그룹은 통합적인 뭔가 안정적인 이런 걸 바라는 이런 그룹인 거죠.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전통적인 민주층은 사드 배치를 이제 반대하는 전통적인 이제 반미적 성향 이런 거라면, 새로 들어온 그룹은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뉴민주와 올드민주가 서로 갈등하는 이슈를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민주당 그 지지그룹 내에서 새로 들어온 그룹들은 떨어져 나가는, 밀어내는 이제 이런 효과를 갖는 거고, 통합이나 이런 쪽 안정을 위주로 가게 되면 뉴와 올드를 이제 묶어내는, 연합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정부 여당의 선택은 사실은 이걸 가르는 이슈였던 거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이런 과정에서 이탈을 하는 큰 힘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지지자들, 잔류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검찰 개혁을 우선하라는 게 높아요. 그런데 이런 무당파나 좀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 이런 층들은 코로나 대응과 무슨 집값 이런 게 우선이죠. 근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에서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갈라지는 이슈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태도 요인을 보면 잔류민주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우고 이런 어떤 네거티브 공격,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이제 선호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뉴민주나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통합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우는 이슈를 안 좋아하고 네거티브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선거 막판에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이제 여당에서 많이 썼는데, 잔류민주층 파란 거고요, 빨간 게 이제 이탈민주층, 요번에 이제 떨어져 나간 민주층을 놓고 보면 떨어져 나간 그룹은 부동산, 박원순 시장, 단일화, 윤 총장 뭐 이런 검찰개혁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잔류민주층은 내곡동 이슈, 네거티브에 확 영향을 받는 이런 성향의 차이가 이런 데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민주당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뉴민주당층이 다시 이탈민주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이었고,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애초 이번 선거를 보고 이게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을 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후 과정을 보면 이번 선거와 별개로 차기 대선은 별도로 이제 다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당에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론이 작동했던 거죠. 대통령에 대한 심판, 민주당의 심판. 다시 말해서 친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친문과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사람 중에 강자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 유권자들이 볼 때 이재명 지사는 친문도 아니고 민주당의 주류도 아닌. 그래서 심판론은 높은데 그 심판의 책임을 이재명 지사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MB 정부 때 마지막에 MB 심판론이 높아지는데 박근혜는 MB계가 아닌 다른 게였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의 어떤 책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와 상당히 지금 유사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변동 과정을 보면 심판율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친문 포지션에 있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죠. 대신 친문 민주당 중심에 없었던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대신 그 심판론은 야당 심판론의 구심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당 내 정권 심판론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유력 주자가 있고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빠졌다는 건 갈수록 이제 커졌는데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상승하고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선거를 승리했던 게 아니라 여당이 싫어서 지금 투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유력 주자의 유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대안 세력에 대한 어떤 불신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아직 그 차기 대선에서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여론이 결정되지 못한 그런 주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민주와 친민주 그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보실 때 결국은 아까 떨어져 나갔던 보수층에서 일부 돌아오긴 했지만 대선 때까지 그 층이 돌아올 거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변수인데 이 층도 하나 보면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기권층으로 빠진 거, 계중층으로 빠진 거 이런 안보 쪽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잔류하는 그룹이나 떨어져 나가는 그룹이나 사실은 안보 이슈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복지나 성장 문제 그리고 탄핵 문제 이런 데서는 완전 그 포지션 차이가 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스윙 보수층이 이탈한 것 자체가 어떤 안보나 그런 이념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탄핵 요인이 가장 컸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복지 성장 문제 이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번 선거 이전까지 보수 정당의 어떤 선거 운동은 이런 여론과 굉장히 배치됐던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닌데 계속 뭐 어떤 북한에 대한 공격과 정부를 공격하더라도 이념적인 좌파 정권 이런 공격들은 사실은 이탈시킨 핵심 요인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냐 이게 중요했는데 2020년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뭐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그 이탈층 이렇게 이탈한 층이 이제 그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성공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간 그 민주당층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번 선거 전까지는 보수층에서 떨어져 나간 보수를 어떻게 되돌릴까 이걸 고민을 했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탈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복원시킬 건가, 얼마나 복원될 건가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 보수층에서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이 보수층들을 얼마나 이제 그 전통적인 그 강경한 그 보수층과 잘 연합을 만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나 구도가 바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여론 변동에 굉장히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는 뭐 엄연히 이제 50% 정도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샘플링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 문제는 좀 통계 쪽에서 영원한 그 숙제일 수도 있고 아마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신 게 이제 그 여론조사 이제 분석과 해석 측면에서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서 2016년 이후부터 한국의 어떤 이념적 지형의 변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선거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요 의견하고 아마 또 추가적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하나 포함해 연령대별 변화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한 이념과 상관없이요. 이제 그런 주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먼저 저 신재혁 교수님께서 간단히 그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연우 학생이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정치 여론 분석의 가장 권위자이신 우리 정원을 박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그 뵙기 힘들어가지고 오늘 기회에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여론조사 이게 그 굉장히 영향력 커지지만 신뢰도는 낮아진다.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치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를 선출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건데 선거에서 그거를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위임하는 이런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낮아지는 신뢰도 이게 그 아까 그 정원호 박사님께서 언론 보도 그 오차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언론 보도가 또 문제다.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 언론기관은 애초에 여기는 친민주당 성향이다. 또 모 기관은 뭐 저 보수 성향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뭐 그 질문을 할 때 뭐 프레이밍이라 그러죠.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러지 않겠냐. 또 샘플링 자체에 또 뭐 불신. 혹시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하나 이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선거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너무 경주마식 보도, 단기적으로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앞서고 뒤서고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뭐냐, 바로 그 중요한 이제 장기적인 빈전에 관한 논의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여론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또 언론사들도 뭔가 또 자극적인 조회수를 높이는 뭐 이런 쪽에 좀 치중하기 마련인데,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이제 정당들이 이렇게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이런 뭐 정당 간의 어떤 장기적인 국정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뭐 싶기도 한데요. 혹시 그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대안이 있으신지 그게 하나 또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많지만은 그 시간 관계상 뭐 궁금한 것 중에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1대 총선 결과, 총선 직후 여론조사 결과 비교해가지고 보궐선거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 비교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이탈하는 걸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또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강선진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뭘까요, 지지가 정당이 바뀐 그 비중의 그 크기가 제일 큰 집단이 20대랑 30대더라고요. 20대, 30대가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이죠.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해서 저쪽 그 보수당 쪽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심연우 학생 것까지 듣고 거기에다 20대 얘기까지 듣고 답변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생 심연우입니다. 저는 이제 통계와 선거
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얘기를 담아주실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신뢰도 및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그런 선거 결과의 해석, 장기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신재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질문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뭐 이런 여론조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도 했는데 혹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보도되어서 어떤 정도로 영향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그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가 없다면 언론 보도의 문제일 텐데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그런 규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민주당 측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올드와 뭐 뉴의 그 사안 간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걸 파악을 잘 못해서 그 새로운 민주당 지지인들을 떠나보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지지층 결집 그 콘크리트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쪽을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그 두 분이 하시는 게 아마 이제 그 첫 번째 게 이제 언론기관에 따라서 뭐 이제 1등, 2등이 막 바뀌고 하잖아요. 같은 주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이제 질문이실 거고 두 번째 이제 두 분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 비전에 대한 시각 아까 말씀하신 개혁이냐 안정이냐 뭐 이런 거를 집권 층이 알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우리가 이제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지에 아예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세대인 뭐 특히 20대 30대들의 어떤 그 이탈 세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서 뭐 유사한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그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발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답변하기 최대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법론 차원에서 말씀은 그러니까 정확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냐,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지금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선관위가 이제 적발한 사례들을 내면 사실은 특히 지방 쪽으로 가면 심한데요. 조사를 안 해놓고선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어떤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걸 한다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거운동을 해주는 이런 조사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는 뭐 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지방 쪽에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선거 때만 반짝 생겼다 그냥 꺼지는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사실은 뭐 10년, 20년 지금 이렇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언젠가 또 드러나고 또 정권이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정 세력의 편을 드는 조사를 계속하다가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대체로 이제 큰 장기적으로 지속해온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섞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는 물론 제가 최근에는 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소위 선진국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특히 이제 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을 이렇게 맡기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대만이 우리보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 30% 막 40% 할 때 그때 대만은 이미 막 60% 막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도 지금 뭐 100%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러 뽑을 때도 있고 선거 때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대만도 저희가 능가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그러니까 단일화나 이런 데서 진짜 정치 세력이 연합할 때는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국정 철학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게 그리고 또 누가 맡을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쟁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여론조사가 맞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적합도로 물어볼 거냐 아니면 뭐 호감도로 물어볼 거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방법론 논쟁으로 정치 논쟁이 돼야 될 대목들이 지금 방법론 논쟁으로 대체되고 있는 한국이 그 점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장기 비전과 유도 방안 이 부분은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열심히 싸워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좌절한 상태고요. 이거 뭐 언론사에서 일단 클릭수가 나오니까, 그런 기사가 클릭수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방법 보도가 문제가 있다. 기획 기사가 나가는 날 바로 다른 면에는 그런 기사가 같이 실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좌절한 상태인데 어쨌든 하여간 뭐 본분상 저희들은 본분상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들, 저 분석 도구로서의 강점들을 하여간 계속 사회에 알리고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실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좀 역할 아닐까, 좀 그런 사명의식은 좀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 세대가 많이 이탈을 했던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번 선거 평가에서 중요한 건 2030 특히 이제 뭐 최근에 20대 남자 이탈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군 가산점 이거 막 되살리면서 그 표를 살리고 하는데, 저는 그 점도 지금 여론을 좀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들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 빠진 건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콘크리트, 민주당으로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가에서 절반까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구도의 완전 역전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너진 조건에서는 다음 선거도 뭐 사실 비전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대가 지금 이탈했고 특히 자기 지지층도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점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2030의 이탈 요인들은 뭐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했죠. 특히 이제 뭐 공정성 이슈나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최고로 관심 있는 대목은 결국 20대 남자 여자 이쪽일 텐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굳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대 남자는 사실은 1단계에서 이미 빠졌던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남자는 스윙하는 층이지 이번 정부의 안정적인 지지층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거에 비해서 20대 여자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현 대통령과 여당의 굉장히 강한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는 이 20대 여자 그룹, 아까 드렸던 40대가 빠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젠더 이슈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진단이 또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0대 남자들은 이미 이제 1단계에서 빠졌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20대 남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지지해줬던 20대 여자들도,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서 20대 여자 그룹은 에서 국민의힘 보수정당 지지율은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대 여자 그룹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근데 이번 선거에서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20대 남자의 그 이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0대 자기를 지지했던 그 그룹의 이탈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이거를 당장 그 양만 보고 70뭐 파란색 이제 그 빨간색 이제 20대 남자층에서 그거 생겼다고 그거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당장 20대 여성 그룹은 또 이탈할 거고, 그럼 그때 되면 또 이제 손바닥 뒤집기 또 바꿀 거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양쪽의 지지를 잃게 되는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음에도, 근데 저는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모르는 분들도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분명한 건 콘크리트 지지층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유권자 구조는 진보나 보수가 한 그룹이 과반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는 나라고요. 중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윙을 하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건데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 진보를 믿으면서 정말 선거 때 다를 것이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불과 1년 전 선거에서는 보수층에서 선거 결과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론을 생각보다 많이들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월 박사님께서 뭐 선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이제 해석까지 해주셔서 이제 우리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드는 겁니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단기고 이 순간만 이기자는 거고 우리 신재혁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과거 학자들이 바라는 건 장기적인 비전이 뭐냐 이런 건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지역별 분화로 가지고 지역별에 대한 그게 심했는데 요즘 작년 올해 보니까 세대 간 성별 이게 굉장히 분화되고 그게 극단화되는 그런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고 정치인들이 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고 분열되는 게 이념적이나 장기적 비전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순간순간적인 어떤 인기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토론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정한월 박사님 너무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 트렌드까지 봐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또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10초 있다가 주식 관련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